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를 발전시키는 일, 자기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죠. 요즘에는 자기 개발의 화두가 원포인트 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뭐 한꺼번에 나를 성장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함으로 해서 나를 발전시킨다, 이런 거죠. 네, 예를 들어 하루에 책 10페이지 읽기 혹은 30분 운동하기 아니면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와 같은 작은 목표를 하루에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게 원포인트 업인데요. 여러분도 원포인트 업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월 10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KTX로도 3시간 정도 걸리고요. 비행기로도 1시간이 걸리는데 20분이다? 이게 가능할까요? 순간이동? 예. 어린 시절 그 잡지, 아이들 아동 잡지 같은 거 보셨잖아요. 예. 거기 보면 순간 이동 기술이 나와서 언젠간 이런 기술이 구현될 거다, 뭐 이런 이제 꿈을 가지기도 했었는데요. 거의 비슷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부가 이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착수한 하이퍼 튜브를 타면 20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KTX가 시속 한 300km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요, 시속 1200km로 날아가듯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총알탄 속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국토부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이 기술 개발에 127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 비행기보다 빠른 열차, 하이퍼 튜브. 야,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혹시 하이퍼 루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이퍼 루프. 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개발 중인 기술입니다. 거의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이퍼 루프의 한국판 기술이 하이퍼 튜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기술을 뭐 제가 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드리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빨대에 물을 이렇게 뽑아 올렸다가 이렇게 쭉 하고 내뱉는, 그거 어린 시절에 장난을 많이 치셨잖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이 튜브를 만들어서 튜브 안에 캡슐을 집어넣고 그 캡슐을 날아보내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튜브 안에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저항을 줄인 다음에 cap슐은 자기 부상 열차처럼 바퀴가 없는 상태로 전자기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총알처럼 거의 캡슐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휙 하고 움직여서 가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속 한 1200km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쓰는 전기는 또 튜브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그 태양광 패널에서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친환경 기술이겠죠. 만약에 기술 개발에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서울 부산이 어디쯤 될까요? 지하철 타면은 광화문에서 한 여의도 가는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 정도로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2009년부터 한국철도기술원이 이 연구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5년 전에 축소 모형 실험에서 시속 1000km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그러면 실현될 날이 곧 오겠네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이야, 이게 전 세계로 그 튜브가 퍼진다면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돼서 대륙을 쓸 수 있다면 야, 여기서 유럽까지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예. 자, 다음 모닝픽 가겠습니다. 두 번째 모닝픽, 친환경 특허낸 장동민입니다. 야, 개그맨 장동민 씨가 뭐 수많은 두뇌 서바이벌을 통해서 뭐 지니어스, 갓동민 이런 별명을 얻었는데요. 친환경 특허까지 냈습니다.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개그맨 장동민 씨가 사업가로 새롭게 변신을 했는데요. 사흘 전에 장동민 씨가 대표로 있는 친환경 업체가 제약회사, 패키징 업체와 함께 업무 협약, 그러니까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기술을 개발을 했길래 이렇게 MOU까지 맺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요즘에 그 플라스틱 페트병,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라벨을 떼야 되잖아요. 라벨이 이렇게 가로로 붙어 있잖아요.
라벨 손톱으로 막 떼는데 안 떼지잖아요. 막 짜증 나가지고 그거 어떻게 잘 떼게 만들 수 없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장동민 씨가 개발한 거는 라벨을 가로로 돌린 게 아니고요. 뚜껑 위로 세로로 돌리는 겁니다. 아, 그렇게 세로로 둘러가지고 뚜껑 있는 부분에만 접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로로 둘렀기 때문에 뚜껑 병 따기는 어떻게 따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렇게 저렇게 돼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리면은 같이 라벨이 똑하고 뜯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라벨을 떼는 수고도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비용도 더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특허를 내고 이번에 실제 실용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업체들하고 MOU까지 맺은 겁니다. 야, 저는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환경에도 도움을 주고 본인이 돈도 벌고. 그렇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친환경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많다면서요. 네, 요즘 기업들도 친환경 기술 개발에 거의 목숨을 건다고 할 정도로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기술 개발을 해야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L전자의 한 TV 제품은 탄소 배출 저감, 지속 가능한 자원 효용성 등 환경 관련 인증을 잇따라 획득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측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요. 화학 섬유 제조업체 H사는 각종 원료를 재활용해서 만든 리사이클 섬유를 개발하면서 화학 에너지원의 사용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편리하게 할까 자꾸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용만 했어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거기서 바로 발명이 이루어지네요. 자,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세 번째 모닝픽, 몇 살부터 노인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자녀가 아이를 낳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그때부터 뭐 노인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었고 혹은 그 기준이 저는 한 60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요즘에는 그거 아니에요? 지공, 지공? 지하철 공짜. 지공. 근데 요즘은 뭐 한 60대는 노인이라고 맞아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노인이라고 부르면 화내실걸요? 큰일 나요. 60대한테 네.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무슨 할아버지야, 할머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서울시가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노인 나이 기준이 70.2세였다고 합니다. 70세에서 74세가 51.7%로 가장 많았고요. 75세 이상도 23.3%에 달했습니다. 노인분들께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죠. 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노인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청춘인데 무슨 노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 나이 기준도 높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65세 미만한테 물어보니까 69.8세부터 노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65세 이상한테 물어보니까 72.3세는 돼야 노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본인들은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노인이지 나는 아직 청춘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고령화에 따라서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비율도 높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87.8%에 달했는데요. 적정 은퇴 시기는 65세에서 69세가 40.5%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라고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은퇴도 좀 늦어지고 노인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나이도 늦어지고 계속 이렇게 늦춰지면서 뭔가 좀 젊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갖게 됩니다. 진짜 실제로 젊어질 수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70대 청년, 30대 노인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자세 이런 게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구호폼 열어보니 쓰레기입니다. 얼마 전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호품을 열어보니 쓰레기다. 이게 쓸 수 없는 물건을 보냈다. 뭐 이런 네, 뜻일까요? 맞습니다. 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경북 지역 산불로 굉장히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구호 물품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상태가 나빠서 쓸 수 없는 그런 물품들을 보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 해진 옷이나 기름때 묻은 국자, 먼지 가득한 이불,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등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이 마치 쓰레기를 처리하는 듯한 모습에 이재민들은 오히려 상처를 받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버리는 헌옷을 착불로 보내서 오히려 택배비를 엄청나게 무는 그런 일도 있다면서요.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 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성군의 한 비영리 단체에 구호 물품이 도착했는데요. 헌옷 상자가 막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구호 물품을 보낼 거면 자기가 택배비까지 부담을 해서 보내줘야 네.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근데 착불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착불을 돈 내도 그냥 괜찮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쓰레기 더미 같은 것들을 보내면서 착불로 돈을 보내서 착불비만 7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구호물품 중에 쓰지 못하고 버린 양만 무려 11톤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청송군은 오히려 쓰레기 처리 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합니다. 이 경북 북부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주민 대피소 사정도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부디 지금 피해를 입고 굉장히 상실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 정말 꼭 필요한 물품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는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물품만 보내주셨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뭔 짓입니까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이재민들을 정말 두 번 울리는 거지. 집도 잃고 거기 가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한테 쓰레기와 다름없는 걸 그것도 착불로 보낸다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새벽을 기해 내리던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다시 차차 맑은 하늘 드러날 텐데요. 여전히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이어진 비로 전국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맑은 하늘 드러나지만 늦은 오후에는 한때 영남 내륙과 동해안, 울산에 비가 내리는데요. 5mm 안팎의 비로 양이 적어서 빗줄기는 약하겠습니다. 약한 비로 서울과 인천의 먼지는 여전합니다. 그 밖의 지역들의 공기질은 무난하겠지만요. 오전과 밤의 중서부, 밤의 영남 해안은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온화하겠지만 일교차가 큽니다. 한낮 기온은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서울과 전주, 부산이 19도, 대구 22도까지 오릅니다. 내일까지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가 주말은 흐립니다. 토요일 오후 사이 주말에 전국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낮아져서 반짝 쌀쌀해집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벚꽃이 피어 있는데요. 잦은 비 소식으로 벚꽃이 빠르게 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 사건을 정사와 야사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앞뒤로 보는 역사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핑크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사의 앞뒤를 정확하게 모두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전철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이야기들만 쏙쏙 뽑아서 알려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서에 나오는 정사부터 세간에 떠도는 역사 썰까지 팩트체크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재밌겠다. 네, 알겠습니다.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 주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혼, 재혼, 조선시대 돌싱의 삶입니다. 저 신씨와의 이혼을 허해 주시옵소서. 화부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럽니다, 어머니. 뭐 요즘에 서로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혼한 여성들도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네. 네. 근데 돌싱 관련 요즘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요. 돌싱들 나중에 이혼 후에 뭐 네네네. 재혼하고 연애하는 것도 요즘은 뭐 응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맞아요. 응원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반면 조선시대 돌싱의 삶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과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특히 여성들은 좀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 그대로입니다. 오늘날과 조선시대 여성의 이혼 그리고 이혼 이후의 삶 이거 정말 많이 달랐죠.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찾는 요즘의 여성들과는 달리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뭐 요즘에 사실 뭐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뭐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뭐 이혼 조정을 하거나 협의 이혼하거나 아니면 뭐 소송까지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근데 왠지 보수적인 조선 시대에는 사실 이혼 자체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혼이 가능했나 보네요. 네, 조선시대에도 이혼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이혼 소송까지도 있었습니다. 소송. 실제로 조선시대에 이혼 소송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서 당당히 자기 변호를 한 여성이 있습니다. 오. 그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네, 재밌겠다. 듣기만 해도 솔깃합니다. 자, 그럼 앞뒤로 보는 역사. 자, 오늘 첫 번째 야사 속 이야기는요? 자, 9년 막장 이혼 소송 당당히 맞선 여인 신태영입니다. 야, 조선시대 때 이혼 소송을 했다는 것도 신기한데 무려 9년이나 걸렸어요. 네, 지금도 이혼 소송 9년 걸리고 이러지 않을 텐데.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자로서 사실 9년씩이나 이혼 소송을 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을 건데요. 조선의 여인 신태영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야사 속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조선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혼 소송. 자, 언제냐면요. 1704년 숙종 30년 장희빈이 살던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전직 관료였던 유정기라는 사람이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부인 신태영과 이혼을 허락해 주소서 하는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신태영을 집에서 쫓아낸 지 14년 뒤에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 신씨와의 이혼을 하해 주시옵소서. 이혼을 청구한 연유가 무엇인가? 소신의 저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다시 없을 악처이옵니다. 소신, 자꾸한 모친이 겪은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원통함을 이길 수가 없사옵니다. 야, 신태영을 이미 집에서 쫓아냈고 그 기간이 14년이나 지났는데 14년 후에 왕에게 가서 이혼을 시켜주십시오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정말 분노가 끓어오른다 이런 얘기예요. 네. 네, 아내가 자기 부인이 악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아야 되겠다고 하는 건데, 자, 신태영의 시어머니 그 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장면 보고 가시겠습니다. 아들을 왜 그따위로 키우셨어요? 혼인에 살다 보면 더러 안 좋은 일도 생기는 거고 참다 보면 뭘 한다고 훈계실이에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내가 너무 오래 살았구나. 빨리 죽어야지. 마음에도 없는 소리 집어치우시고요. 그 입 조심하세요. 당신 그 잘난 아들한테 내 험담 한마디라도 하면 어머나. 나 가만히 안 있어요. 어머머. 아니, 저 장면만 보면 눈빛이 너무 무섭잖아요. 네. 심지어 아픈 시어머니를 협박하는 듯한 저 모습. 네. 며느리 신태영이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러기도 하고 아들을 그따위로 저 말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키웠냐. 이게 저 시대 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 제가 봤을 때는 남편한테 뭔가 쌓이거나 굉장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유정기의 말에 따르면 심지어는 제사상에 올리는 술에다 오물을 섞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유서로 남겼다는 건데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난 신태영은 유정기 전처의 아들네 집에 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3년 뒤에 유정기가 그 아들 집으로 오게 되면서 그 집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신태영을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유정기가 아예 이혼을 해서 정처의 자리를 박탈하고 그 집에서조차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당하셨던 일을 생각하면 신태영이 전처 아들의 집에 사는 것도 못마땅하고 완전히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군요. 네, 그런데 이것만으로 이혼이 허락되질 않습니다. 한편의 말만 듣고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정기가 일가 친척 50명으로부터
이 신태영의 악행에 대한 증언을 수집해서 이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요. 이혼을 신청해서 소장을 냈는데 이것도 거부당합니다. 예조에서 법규가 없다. 그래서 이혼을 소송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원부 장령으로 있던 유정기의 친구 임방이라는 사람까지 나서서 임금에게 호소를 합니다. 제발 이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선 거죠. 아니 근데 유정기는 아내를 이미 내친 상황이에요. 내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혼을 꼭 해내겠다는 의지가 대단합니다. 네, 그러죠. 근데 숙종도 대단한 왕이에요. 이 말만 듣고 한편의 말을 듣고 판단할 수 없어. 신태영을 불러다 조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의금부에서 신태영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고초를 겪는 거죠. 그런데도 신태영은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이 만들어진 것부터가 이미 신태영의 절반의 성공이었어요. 자, 신태영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보시죠. 제출된 소장은 유정기의 일방적인 주작이거나 조작이옵니다. 증거 능력이 없사옵니다. 전하,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나 소장의 내용은 명백한 사실이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소인의 폐륜 여부에 있지 않사옵니다. 무슨 말이냐? 유정기인이 소인을 쫓아낸 것은 수년 전의 일이옵니다. 헌데 왜 이제 와서 이혼을 청구하였겠사옵니까? 그리하라 조정한 배우가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배우가 있다? 네, 야, 이게 근데 본질이 신태영이 폐륜이 아니라면은 제가 봤을 때 뭔가 숨겨진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배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뭔가 이걸 조종한 사람이 있다는 건데. 네. 신태영이 집에서 쫓겨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야사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어서 내놓지 못하겠느냐? 이거 너무해요. 나리께서 곡관 열쇠 저 하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당치도 않는 소리를. 웬 소란이요? 나리 곡관 열쇠 저 하라고 하셨죠? 아니지요. 아니라고 하십시오. 국관 열쇠 누가 갖고 있으면 어떻소? 어머나. 어차피 내 국관인데. 와. 살림은 예리한테 맡기고 부인은 아이나 잘 키우시오. 야, 반전이 있었어요. 경제권이 넘어간 거야. 아하. 이 정실 부인이 있는데 첩한테 곡간 열쇠를 넘겨라. 조선시대에는 저거 곡간 열쇠 굉장히 중요하던데. 그럼요. 야, 이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죠. 네. 이거는 유정기가 종과 눈이 맞아서 첩으로 들이면서 자기를 박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태영과 유정기는 재혼이었고 신태영은 초혼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자식을 5이나 두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때 자기를 박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딴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일방적으로 집에서 내쫓았다. 이런 거죠. 네, 아니 당연히 저런 일을 겪었으니까 사람이 이게 멘탈이 붕괴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어머니한테 막말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이제 그 두 사람의 이혼은 어떻게 허락이 됐나요? 안 됩니다. 들어보니 일리가 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유정기가 집안을 잘못 다스린 죄로 장 80, 신태영은 남편을 모독했다는 죄로 장 40에 처해지고 야, 이거 너무 동시에 억울하다. 유배를 가게 됩니다. 야. 남편 유정기는 이 판결이 있고 나서 6년 뒤에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잊혀질 뻔했던 이 사건이 조정 대신에 의해서 다시 끌어올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대로 그냥 두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지도 몰라 이런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신태영과 죽은 유정기를 이혼시켜야 된다는 논란이 어허. 있었던 거예요. 대신들이 갑론을박을 계속하니까 숙종이 야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 해가지고 논쟁을 중단시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신태영을 이혼시켰다는 말이 없는 걸 보면 끝내 이혼을 안 당한 거예요. 끝내 신태영이 승리를 거둔 건데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신태영에게는 나쁜 여자, 사나운 여자, 모진 여자 온갖 비난이 집중이 됐죠. 네, 조선시대 양반들은 법적으로 이혼 판결이 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렇죠. 이런 이혼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주로 여성들이 손가락질을 받았군요. 근데 이 이혼 소송 사건
실제 있었던 사건인가요? 네, 실제 사건입니다. 숙종실록에 어허. 이 사건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만 사료에는 여성의 말, 신태영의 입장은 아주 적게 나와요. 전부 유정기 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료를 읽을 때 아주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 부당함에 대항했던 그 신태영의 당당한 모습, 이거 엿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국왕까지 나서서 된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양반의 이혼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아주 높은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야, 신태영이 본인을 항변하는 걸로 봐서는 진짜 사법고시 몇 번 패스한 여자 같아요. 자, 조선시대 양반들의 이혼은 이렇게 주로 남자들이 제기한 겁니까? 네, 조선시대에 이혼이라는 말은 잘 안 쓰이고 이이라는 말이 쓰이는데요. 한자로 이는 이별에서 남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합의 이혼하거나 여성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가 다 남성이 요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의 다른 말이 출처 또는 기처 이런 말이 쓰이는데 출처는 처를 내쫓는다. 네. 기처는 처를 버린다. 전부 남자가 주어가 되는 그런 말들이에요. 또 흔한 말로 소박 맞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네. 소박이란 건 소원하게 야박하게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부인을 소원하게 야박하게 대해서 쫓아낸다는 그런 뜻이죠. 남편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 부인을 내쫓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칠거지약, 부인을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이유 한번 볼까요? 첫째, 시부모에게 불손하다. 둘째, 아들을 낳지 못한다. 셋째, 음탕하다. 질투가 심하다. 몹쓸 병에 걸렸다. 말이 많다. 도둑질을 한다. 말이 많다? 네, 이렇게 7가지는 이제 남편이 부인을 쫓아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아니, 말이 많아도 쫓아내네. 이거 너무한데요, 이거? 아니 이거는 보니까 그냥 쫓아내고 싶어서 남자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명분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고.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불리한 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뭐 저 중에 하나에 택한다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버리면 끝인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7가지가 다 주관적이잖아요. 음탕하고 질투하고 심하게 말이 많은 걸 누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부인이 몹쓸병에 걸리면 이거 함께 치료를 해줘야지 이걸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칠거지약은 알지만 그 위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삼불거라고 해가지고 칠거지약에 있더라도 쫓아낼 수 없는 3가지 조건. 삼불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삼불거 한번 보시죠. 첫째, 시부모의 3년상을 함께 치렀을 때. 둘째, 집안을 일으켰을 때. 그럼, 네. 셋째, 아내가 갈 곳이 없을 때. 그러니까 결혼 당시엔 가난했는데 둘이 같이 살면서 집안을 일으켰다. 그러면 못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조강지처라고 하잖아요. 네네. 조강지처는 칠거지약에 들어도 못 버린다라는 겁니다. 네. 또 아내가 갈 곳이 없어요. 친정이 그렇죠. 없거나 못 버립니다. 최소한의 인도주의가 여기 있는 거죠. 네. 그럼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내치는 경우는 없었겠죠. 근데 남편이 부인에게 이래서 이혼을 요구한다면 거꾸로 부인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 많은 남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만 남편이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이 됐는데 3년이 지났다. 그러면 사망으로 인정이 되고 이때는 이혼이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부인을 구타했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같으면 당장 이혼인데 그때는 부인이 남편을 고소해야 됩니다. 친고죄예요. 그래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은 못하는 거예요. 때려도. 아까 여성들은 질투, 말이 많음 이런 것까지도 이혼 사유가 됐는데 역시 공평하진 않았군요. 네. 실제로 양반가에서 이혼하려면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신태영의 사례에서 보듯이 왕까지 이 사실을 알고 허락을 해야 돼요.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서 가문에서 이걸 전부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혼에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재혼, 이혼 다 가능했거든요. 재혼이 가능하니까 이혼도 가능하고 했는데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재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특히 양반 여성의 재혼이 금지됩니다. 네? 재혼이 불가능해지면서 이혼 다시 생각하게 되죠. 이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조선시대 여성의 이혼이 더 어려운 일이 됩니다. 야, 이 뭐 양반 여성들은 재혼도 쉽지가 않았네요. 그러면 양반들의 이혼이 이렇게 복잡했다면은 평민들도 마찬가지로 이혼들이 좀 복잡했나요? 평민들은 자유로웠어요. 두 사람이 살다가 우리 그만 헤어져.
그래, 그러면 합의 이혼으로 처리가 됩니다. 말 한마디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말로 그냥 이혼할 수 있어요. 이 이혼을 어려운 말인데 사정파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절차가 간단한데 말로만 하면 뭔가 개운치가 않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뭔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증명서, 이혼장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휴서라고 쓰고 우리말로 수세라고 읽어요. 이거를 주면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한복 상의 보면 옷섭이라는 게 있어요. 양쪽에서 옷을 여미는 부분인데 여기를 잘라서 주면 남자가 여자에게, 남편이 부인에게 주면 이것으로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그 정표 아니에요, 정표? 네, 정표를 잘랐으니까 이제 끝났다는 거죠. 끝났다. 이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세를 휴대한 여성은 이혼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심지어는 이제 재혼도 가능해지는 거죠. 오히려 평민들이 평민이 이건 양반보다 낫네. 여성의 경우는 살기가 더 좋았던 거죠. 그랬네. 괜히 양반해가지고. 근데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네. 양반들은 이게 안 되니까 편법으로 보쌈 같은 게 있잖아. 보쌈. 보쌈? 보쌈. 어쨌든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조선시대에 어땠는지를 알아봤는데 이혼과 재혼이 여성들한테는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았어요. 불리했습니다. 네. 뭐 이혼 말고도 사실 남편이 사망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여성의 삶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앞뒤로 보는 역사. 자, 오늘 두 번째 야사 속 이야기는요. 자, 남편 사망 후 죽음을 요구당한 조명희입니다. 죽음을 요구당해. 야, 이거 뭐 사실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난 것도 너무나도 슬픈데, 아니 뭐 와이프가 죽었냐고 왜 이거 죽음을 강요당하냐고요. 정말 억울한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도 야사입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된 조명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장호식이라는 자에게 몹쓸 짓을 당해요. 게다가 그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서 무사내들의 구경거리까지 됐습니다. 범죄를 당한 것도 모자라 그게 그림이 되고 이걸 돌려봤다. 정말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끼는 사건이네요. 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보시죠. 화부된 지 얼마나 됐다고? 억울합니다, 어머니. 무엇이 억울하니? 들킨 것이 억울하니? 그자와 정을 통하신 게 한 달 전부터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아니죠, 형수님? 뭐야? 저 시동. 아우. 와, 참. 얄밉죠, 저렇게. 아니. 여기서 한마디 거드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요. 조명이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데 왜 저렇게 가족들한테 저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네. 보호를 받기는커녕 시어머니에게 저런 말을 듣다니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시어머니의 행동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다시 보세요. 한번 보시죠. 더 살아야 무슨 좋은 꼴을 보겠느냐? 저더러 죽으라고요? 아이, 뭔 얘기야 수치는 진짜. 알아야 짐승만은 면하지 않겠느냐? 싫다면요? 죽고 싶게 만들어줘야지. 야. 아니 정말 막 화가 납니다. 같은 여자로서 네. 지켜주고 챙겨줘도 모자랄 판에 죽음으로 몰아세운다고 시어머니가? 네, 시어머니로부터 가문의 수치라고 내몰린 조명이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고 추문회까지 휩싸인 한 젊은 여인의 안타까운 삶을 보여주는 야사 속 이야기였습니다. 야, 이게 야살하지만 너무 충격적인데 너 가서 죽어라. 근데 이 시댁을 나와서 재혼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을. 남편이 죽으면 그래도 재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조선시대는 그게 안 됐습니다. 고려시대까지는 이혼도 가능하고 재혼도 가능했습니다. 재혼하면서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친정아버지가 사위 집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강제로 이혼을 시켜요. 그리고 그 딸을 재혼까지 시키는데 재혼 상대가 무려 고려의 국왕이었습니다. 재혼시켜서 왕비를 만든 거죠. 이런 일까지 있었고 이것이 조선 전기까지는 그대로 이어졌는데 조선의 9대 국왕이죠.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 때 법을 바꿉니다. 여성 재가 금지법이라고 한 걸 만드는데요. 조정 대신 46명과 왕이 한 자리에서 논의를 해요.
이 여성의 재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46명 중에 42명이 반대를 합니다. 재가를 금지시키면 이혼한 여성이 또는 사별한 여성이 자식도 없고 재산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성종이 그 4명의 말을 앞세워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킵니다. 그때 성종의 말씀 정말 놀라운데요. 이재용 아나운서 한번 성종처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지할 데 없는 여성이 굶어 죽는 것은 작은 일이고 절개를 지키는 것은 지극히 큰 일이다. 이야. 야, 지금 제가 뭘 들은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뭘 들은 겁니까? 그러니까 여성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절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성종이 대단한 분인 줄 알았더니 이 부분에서 또 이러네. 성종이 성리학적 질서를 확립하려고 한 왕이죠. 여성이 절개를 지키는 것이 성리학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반면 여성에게는 정말 가혹한 왕이죠. 여성이 재혼하면 어떻게 처벌할까? 사실상 여성을 처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처벌하냐면 재혼한 여성이 낳은 자식들을 이거는 여기에 불이익을 줘서 그 자식들은 과거에 응시 못함, 관직에 올라도 임용에 제한을 받음, 이렇게 되니까 모성애를 협박한 거죠. 와. 그래서 재혼을 막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서 조선에서는 양반 여성의 재혼이 불가능해져요. 아마 이 법이 제정되는 날 조선에 이런 소리가 아마 솟구쳤을 겁니다. 나라가 왜 이래? 이게 나라냐? 아마 여성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아, 그거 조선시대부터 안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데 신하들이 지금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남편이 먼저 떠난 여인들의 앞길을 막게 만드는 건지 정말 성종이 이해가 안 이해 안 갑니다. 되죠. 아니 근데 아까 사례를 보면 조명이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가문의 수치라고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면 홀로 된 여인은 이게 절개, 뭐 정조 이런 게 강요된 거예요. 네, 당연히 있었죠. 고려 시대까지는 그런 게 있긴 했지만 훨씬 덜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요, 부인의 정절이라는 것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에서 성리학 이념이 강화되면서 충효와 더불어 열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여성에게는 열이 강조가 되는. 네, 그렇습니다. 한 남편을 위해서 지조를 지키는 것, 이걸 잘 수행한 여자를 열녀라고 하잖아요. 열녀로 인정받으면 열녀 문이 세워지고 문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과 마을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문과 마을에서 우리 어떻게 열녀를 내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에게 열녀가 되기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조선 초까지만 해도요, 남편 죽고 3년상 7일 동안 수절하면 열녀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조선 시대 들어가면 이거는 다 하는 거고 이거보다 훨씬 더한 걸 해야 열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니 점점 연료의 의미가 좀 변질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야사에서 본 것처럼 절개를 잃은 여성들은 목숨을 끊기를 강요받기도 했던 거예요? 네, 심지어 그런 거죠. 조선시대에 혼자 사는 여인을 상대로 성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피해자인 이 여성이 정절을 잃었다고 해가지고 목숨 끊기를 강요받는 그런 일이 저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야사에서 본 조명의 사례는 사실은 역사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근거 없는 이야기인데 조선 후기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세 이팔청춘 꽃다운 나이에 남편이 죽어서 뒤따라간 여성의 사례도 있고요. 아들을 못 낳는 이 죄책감에 목숨을 끊는 여성도 있고 조선시대에 그렇게 됐습니다. 또 이 포상에 대한 이 욕심 때문에 가문에서 열녀를 만들어 가기도 하는데요. 혼자 된 며느리를 굶겨 죽여요. 그리고 열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관에 신고를 하고 이거 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방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통치하는 그곳에서 열녀가 많이 나면 내 성적이 좋아져. 그러니 가문과 지방관이 결탁해서 열녀를 만들기로 한 거죠. 이래서 뜻하지 않은 열녀가 이렇게 생산이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희생당하는 거고 집안과 마을 관리까지 전부 한 통속이 되는 거네요. 네, 오늘은 사회와 국가로부터 보호받기는커녕 부당한 대우를 강요받아야 됐던 조선시대 여성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조선시대한테 다행입니다. 이거 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조선시대 여성들은 정말 고생 많았네요. 네. 자, 궁금한 얘기 오늘도 들어봤습니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집 하나 잘못 들으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네, 이보은의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바쁘신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네. 아우 지난주에요. 제가 초간단 밥도둑 요리에 준비했었잖아요. 네. 예인 씨가 그걸 집에서 하셨다고요. 사진 보여주는데 네. 그럴 때 보니까 했더라고. 했는데 역시 선생님이 한 4번 그 요리 레시피를 만들고 네. 오시잖아요. 그 맛이 나더라고요. 그쵸? 어머나. 너무 맛있었죠?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초간단 밥도둑 특집 2탄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밥도둑이라는 게 사실은 밥을 많이 먹게 하는 것도 있지만 맛있게 먹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꽈리고추가 지금 딱 먹기 좋습니다. 어. 왜냐하면 한여름 가면 너무 매워서 못 먹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먹으면 아주 좋은 꽈리고추 버무리 하나 만들었는데요. 버무리라고 그러니까는 초간단이라는데 왜 버무리가 나오지? 버물버물해서 바로 먹는다 그래서 버무리.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 여름에 되면 굉장히 독한 맛이 나서 약간 매운 꽈리고추를 지금은 아주 쌉쌀하게 아주 안 맵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 굉장히 맛있는 할머니 반찬입니다. 아하. 이렇게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요. 한국인의 소울푸드지요. 바로 김치찌개 중에서도 멸치 김치찌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멸치 김치찌개가요. 첫 맛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뒷끝맛이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묵직하게 탁 그 뭐랄까요? 나를 좀 적셔준다 그럴까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드시는 밥도둑인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요리 가지고 정말 이보은의 팁 빡빡빡 제가 막 방출해 드립니다. 네. 네, 지난주에 초간단 밥도둑 1탄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우리 장현 씨도 하고 제 주변에도 막 너무 맛있겠다고 난리 났었는데 이번에 2탄 뭐죠? 오늘 꽈리고추 버무리와 멸치 김치찌개. 야, 이건 뭐 이름만 들어도 벌써 밥 한 그릇이 그냥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뚝딱입니다. 네, 초간단 밥도둑 2탄 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제 꽈리고추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꽈리고추를 이렇게 듬뿍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꽈리고추가 이렇게 꽈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름이 꽈리고추인데요. 요게 굉장히 뭐랄까 약간 매운맛이 나긴 하지만 잘라보면 단맛도 올라옵니다. 지금 살짝 매콤한데 달아요. 근데 요거를 맵지 않게 먹는 방법은 한번 쪄서 양념에 버물버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왜 백반집에 가면은 가끔가다 요런 반찬 나오면 정말 2그릇, 3그릇 더 달라 그러죠. 네. 그런 것처럼 굉장히 별미로 드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꽈리고추 깨끗하게 씻어서 요 꼭지를 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긴 거는 이렇게 포크로 2, 3 이렇게 하나, 2, 3 이렇게 구멍을 뚫는데요. 바로 이게 이보은의 팁 빠밤. 바로 이렇게 구멍을 뚫는 게 왜 구멍을 뚫어주냐 하면은요. 이렇게 구멍을 뚫게 되면 요 안으로 증기가 금방 스며들겠죠. 그래서 조리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고요. 또 하나는 매운맛이 나는 고추면은 증기에 의해서 매운맛이 좀 날아가기 때문에 매운맛을 조금 삭감시킬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매운맛이 빠지겠구나. 그래서 꼬치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포크로 하나, 둘, 셋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꽈리고추가 좀 두꺼워서 조금 크다 이럴 경우에는 반 갈라도 됩니다. 이렇게 반 갈라서 하셔도 돼요. 굳이 나는 저기 이보은 씨가 긴 거 다 했으니까 난 똑같이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길다 그러면 조금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 할머니 방법이 들어갑니다. 보통은 이렇게 꽈리고추 해서 버무리 할 때 많은 분들이 여기에다가 쌀가루, 찹쌀가루, 밀가루, 보리가루
뭐 메밀가루 다 넣는데 저는 오늘 뭘 넣냐 하면은요 바로 밀가루 넣습니다. 왜냐하면 밀가루가 단맛이 조금 생기고요. 네. 수분기가 없으면 이렇게 밀가루가 잘 묻혀지도록 수분을 한번 좀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자, 밀가루를 제가 좀 넣어서 찜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버물버물 버무려 주세요. 옷이 버물버물해서 잘 버무리. 버무려지죠. 네. 잘 입혀지죠. 너무 많이 밀가루를 묻히게 되면 나중에 떡진다 그러죠. 서로 들러붙으니까 한 요 정도만 되게 이렇게 묻혀주시고요. 제가 옆에 이제 김이 팔팔팔 오르는 찜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김이 오를 때 이걸 넣어야지 5분 안에 바싹 익어요. 만약에 김이 안 오른 상태에서 계속 넣으면은 나중에 밀가루가 김의 수증기 올라오는 거에 해서 반죽이 돼버립니다. 그런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훌훌 해서 증기가 잘 올라오도록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세요. 아, 이거 궁금한데요. 이렇게 밀가루를 입혀서 찜기에다가 넣고. 요거는 예전부터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해 드셨던 방법이에요. 네. 근데 이게 간단하게 먹으면서도 옛맛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할머니 손맛이 생각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찌는 거예요. 얼마나 찌느냐 딱 5분만 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제 5분간 찔 거예요. 자, 그러면 5분간 찔 동안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양념장 아주 쉽습니다. 요거 기가 막히게 쉬워요. 자, 고춧가루 먼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간장 들어갑니다. 요거 진간장이에요. 네. 그리고 파마늘 들어가야 되겠죠. 마늘, 마늘. 그다음에 파 넣고요. 단맛은 설탕 넣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매실청 같은 거 넣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거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넣고 여기에는요 소금이 좀 들어가줘야 돼요. 소금 2꼬집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잘 섞어요. 끝이에요. 하겠다. 어머, 초간단. 네, 완전히 간단하죠. 네. 근데 맛은 굉장히 극대화돼요. 아주 맛있습니다. 자, 그랬으면 제가 5분을 기다리면 생방송이 끝나겠죠. 미리 이렇게 옆에다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하. 저렇게 되는 김을 조금 올려놨거든요. 보이시죠? 네. 쫀득쫀득한 거 보이시죠? 요거를 바로 묻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한번 찌니까 고식감이 나오는구나. 네, 맞아요. 그 꽈리고추 향이 이렇게 싹 넘어오네요, 네. 지금. 어, 그쵸? 왔다. 너무하죠? 아. 요걸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버무려요. 그 양념도 맛있을 것 같아요. 살짝 김이 오르니까 훨씬 더 맛있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밀가루의 그 식감도 있고요. 쫀득쫀득함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찹쌀가루도 하고 쌀가루도 하는데 저는 왜 밀가루 했냐면 여기 약간 단맛도 나고요. 요게 지금 먹기에 딱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는 아까 안 넣은 깻가루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꽈리고추 향이 굉장히 싱그럽네요. 그렇죠? 엄청 싱그럽죠? 찌기만 했는데도 요 향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를 백반집에 가면은 아우 2접시 먹으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2접시는 조금 이러시잖아요. 근데 요거 2접시 안 먹으면 섭섭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집에서는 또 잘 안 해주시는 그런 반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요것 좀 제가 담아 보겠습니다. 네. 다 된 거예요. 맛있겠다. 벌써. 진짜 초간단이죠. 다 된 거네요. 벌써 다 됐어요. 이렇게 아, 저 반찬 맛있지. 요거는 정말 밥도둑이에요. 네. 자 이렇게 담아줄게요. 정말. 철규 씨 요거 좀 갖다 주세요. 네네네. 백반집에 저거 나오면 진짜 한 번 먹고는 그쵸. 안 돼. 안 돼요. 한 번 더 달라고. 맞아요. 네.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근데 네. 집에서는 정말 한 번도 네. 안 해본, 안 맞아. 먹어본 저는 반찬이거든요. 나는 이 양념에다 생마늘도 묻혀면 맛있겠다. 예. 잡숴보세요. 식감하고 향하고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양념도 맛있어요, 선생님. 네, 간도 딱 양념도 좋고. 맛있고. 네. 부드럽고 고소하고 매운맛도 안 나고. 맵지가 않네 진짜. 하나도 안 맵죠? 야, 지금 딱 잡수셔야 돼요. 야 이거 진짜 밥도둑이다. 야, 밥 위에 그냥 요거 하나 얹어서 먹으면 다른 반찬 필요 없을 정도로 간도 딱 좋고 맛있고 맞습니다. 저는 식감도 재밌어요, 선생님. 이게 겉에 약간의 밀가루 묻어있는 이게 부드러움은 더 부추기는 그 느낌이 있어요. 부드러우면서 향이 좋아서 먹으면서 이 꽈리고추 향, 특히 지금이 꽈리고추가 좀 덜 매울 때라고 하니까 요식에 좀 딱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데요? 어때요? 맛있죠? 네. 이렇게 잡수시면은 아주 별미로 드실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랬으면 제가 두 번째 메뉴 좀 준비를 할게요. 네. 두 번째 메뉴는 뭐냐 하면 바로 제가 김치찌개인데 김치찌개도 그냥 김치찌개 아니라 멸치김치찌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통 중멸치 이렇게 많이 냉동실에 좀 보관하고 계시죠. 네. 그랬으면 이 중멸치를 요거 대가리 떼고 안쪽에 내장 내장 빼고 빼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요거 마른 팬에 한 번만 볶아주시면 돼요. 그냥 넣으면 비린 맛이 조금 올라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냉동실에 넣으면 요게 냉동실에 그 수분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다 흡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번 볶아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볶은 거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김치죠. 김치를 준비를 하시는데 김치는 어떻게 준비하냐면 제가 지금 김치를 위에 뿌리 부분만 떼어냈어요. 잘라내고 네. 김치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찢었어요. 왜 찢었냐 하면 김치가 찢어서 넣어야지만 섬유질이 그대로 있어서 이게 더 맛있거든요. 이렇게 쪽쪽 찢었어요. 요거 진짜 저희 김장 묵은지예요. 맛있겠다. 네. 완전 신김치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치, 그래야 김치찌개. 맛있죠. 네.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김치는 저렇게 사실 손으로 쪽쪽 찢어야 그렇죠. 그래야 너무 훨씬 맛있어요. 맛있더라고요. 조롱이 지가지고 요즘에 김치 부침개 하고 이러면 맛있어. 맞아요. 자, 요새 묵은지가 좀 귀할 때예요. 네. 근데 이렇게 김치찌개 이렇게 한 냄비 해놓으면 식구들이 다 먹죠. 근데 김치 이렇게 찢어서 다 준비하시고 국물을 또 따로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국물도 안에 넣고 저희가 같이 끓일 건데 국물은 특별히 한 반 컵 정도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렇게 됐으면 자, 이번에 꿀팁 들어갑니다. 빠밤. 바로 뭐냐? 약간 묵은내가 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머님들은 요거를 군내라고도 표현을 하시는데 그럼 군내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요겁니다. 다진 마늘 좀 넣고요. 다진 마늘. 묵은 냄새 안 나는. 네, 그다음에 설탕을 좀 넣어주세요. 설탕을 넣어서 요거를 조물조물 묻혀줘요. 요러면 김치의 군내가 빠져서 아주 맛있는 김치찌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세요. 저 찌개의 또 향도 중요하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물은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따로 받아 놓으세요. 네. 그래야 김치찌개 안에 김치 국물이 좀 들어가야 훨씬 더 맛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근데 김치찌개에 저는 얘 빠지면 조금 서운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알죠? 두부. 두부죠. 두부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두부 같은 경우에는 도톰도톰한 거 좋아하시면 한 1cm. 나는 좀 두부가 얄팍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0.5cm 정도로 썰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썰을게요. 김치찌개나 찜에는 뭐 무조건 두부가 그쵸. 있어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두부도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채소가 또 있는데 우리가 가장 단맛이 나는 채소가 뭐예요? 바로 양파잖아요. 그래서 양파 채 썰어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대파도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준비만 하면 돼요. 네. 자, 불을 좀 켜주시고요. 뚜껑을 열고 네. 여기에 준비할 게 있죠. 바로 쌀뜨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쌀뜨물 쌀뜨물로 6컵 끓여요? 정도. 네. 그래야 훨씬 쌀 전분 때문에 김치찌개 자체가 굉장히 든든하게 약간 국물이
쫀득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국물이 굉장히 달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 국물을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김치 아까 제가 묻혀놨잖아요. 네. 묻혀놓은 것을 냄비에다 다 넣어요. 아, 먼저 볶는구나. 네. 소금하고 마늘 버무려 놓은 거. 설탕. 아, 설탕. 네. 그래야 군대를 좀 잡을 수 네.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해놓은 거를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뭘 넣느냐. 우리 아까 김치찌개 한다고 제가 김치 국물 받아놓으라고 한 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먼저 이렇게 부어요. 아, 요때 쓰는구나. 그리고 훨씬 맛있게 하는 방법은 여기에다 이제 들기름을 넣어요. 들기름. 어우. 그리고 나중에 고춧가루 넣지 말고 지금 고춧가루를 넣어요. 아, 지금 넣으시는 거예요? 네. 아예? 이렇게 해서 볶아요. 네. 아, 볶을 때 먹어버리는구나. 네. 이렇게 볶을 때 넣으면 김치가 훨씬 더 고춧가루 둥둥둥 뜨지 않고 맛있어지거든요. 아. 들기름에 이렇게 볶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달달달 볶아주세요. 아, 저렇게만 해서 그냥 먹어도 맛있겠네요. 네. 들기름과 요것만 김치볶음? 볶아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그렇죠. 볶음이잖아, 그러면 그죠? 이렇게 볶아요. 이렇게 볶을 때 우리가 뭘 넣냐 하면 여기에 넣으면 아주 좋은 게 있어요. 바로 양파예요. 양파를 좀 넣어주세요. 저게 한번 볶고 하는구나. 김치찌개를 그냥 무조건 다 집어넣고 물 붓고 팔팔팔 끓이잖아요. 네, 네. 깊이감이 없어요. 아, 이렇게 볶아줘야 돼요. 저게 포인트네. 그래야 훨씬 더 맛있습니다. 향 많이 너무 좋다. 볶아주세요. 원래 고기 김치찌개 끓이면 고기를 먼저 볶아서 기름을 좀 내잖아요. 네, 그것처럼 오늘은 고기가 안 들어가니까 김치의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김치를 볶는데 뭐에 볶느냐? 들기름에 들기름에. 볶아요. 자, 그럼 이제 부글부글 이제 끓을 때 여기에다가 쌀뜨물을 넣어주세요. 들어간다. 쌀뜨물을. 네. 국물을 있는 김치찌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넉넉하게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약간 잘박잘박한 김치찌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딱 이렇게 넣고 이제 여기에 넣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조금 팔팔팔 끓여지잖아요. 팔팔팔 끓여지면 거기에 뭘 넣느냐면 아까 볶아놨던 요 멸치를 이제 끓은 다음에. 넣으세요. 멸치를 넣으시고 여기에 저는 맛술이 있어요. 맛술. 맛술을 이렇게 멸치에다가 뿌려주세요. 왜냐하면 멸치 비린내가 완전하게 없어지도록 이렇게 해서 끓여주세요. 자, 그럼 얼마나 끓이느냐? 센 불에서 20분을 끓이세요. 20분.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겠죠? 약한 불로 가야 되겠죠. 아. 약한 불에서 또 20분을 끓여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끓여주시면 훨씬 더 맛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를 제가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오래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옆으로 갈게요. 네. 와. 아, 보이시죠? 제대로, 끓고 있는 거. 그걸 제대로 아하. 났어. 야. 보이시죠? 네. 바글바글 맛있겠다. 끓고 있을 때 우리가 준비한 대파를 넣어주시면 돼요. 어쩐지 오, 색깔 진국인데. 쌀뜨물이라 그런지 뭔가 약간 깊이 있는 느낌이 나요, 네. 벌써부터. 네. 야, 진짜 맛있겠다. 김치찌개 저 색깔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비주얼이 이미 네. 뭐. 아까 제가 두부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두부를 이제 넣어주세요. 이렇게. 위에 올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예. 퐁당퐁당 이렇게 넣어주세요. 야, 비주얼도 좋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김치국이 아니라 찌개니까 저런 색이 좀 나와야 돼요. 네. 원래 찌개는. 그러면 저거를 물을 더 넣고 끓이면 김치국이 되는 건가? 그렇게 하면 맛이 없죠. 찌개로 잡수셔야지. 왜 저 굳이 이렇게 화내시잖아요, 만들어놓고. 네? 네? 생방송 지금 하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맛이 없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김치찌개에 대한 이제 모독이지 않느냐. 끓여주세요. 완전히. 네. 완전히 끓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김치찌개 안에 들어가 있는 멸치 상태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네. 멸치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 저는요, 멸치를 좀 넉넉하게 넣는 편이에요. 어. 왜냐하면 여기서 건져 먹는 멸치 맛이 아주 좋아요. 아. 멸치 김치찌개는 오랜만이에요. 요즘엔 전부 그쵸? 다 돼지고기. 요새 다 맞아요. 고기로 잡수시는데 요 멸치는요, 요렇게 저 맛있겠다. 요렇게 돼요. 아. 요렇게. 김치랑 싹 그쵸.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내장을 빼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입안에 넣게 되면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요. 씹으면 씹을수록.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대멸치나 중멸치 같은 경우
거의 익혀졌을 때 먹으면 약간 쓴맛 돌아요 하시잖아요. 그건 내장을 안 빼서 그런 거고요. 저는 내장을 다 뺐기 때문에 단맛이 돌죠.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저 건져 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굳이 김치를 왜 쭉쭉쭉 찢었냐? 이렇게 쭉쭉쭉 찢어서 두부랑 밥이랑 싸 먹어야 돼요. 그래야 맛이. 저게 맛있어요. 요게 맞아요. 진짜거든요. 맞아요. 여기 보시면 섬유줄 여기 껍질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요게 아주 쫄깃쫄깃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세요. 야, 섬유질 듬뿍 뭐 장에도 좋겠다. 그죠? 저는 그냥 향이 막 날라오네 김치찌개. 아까 제가 5분 찐다고 그랬는데 다 쪄졌거든요. 찐 상태를 제가 아까 안 보여드려서 꽈리고추찜 쪄진 거예요. 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그대로 열기가 날아가서 식잖아요. 네. 그럼 초록색이 돼요. 그래요? 그럼 그 상태로 잡수셔도 맛있고 요걸 그냥 잡수셔도 맛있어요. 네. 색이 살짝씩 빠졌네요, 그죠? 매운맛 빠져가지고 너무 맛있네요. 그리고 달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안 잡수시면 매우니까 돼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그쵸? 네. 자, 그랬으면 제가 그릇에다 좀 떠볼게요. 야, 찌개가 드디어 또 두 번째 그래. 초간단 밥도둑 멸치 김치찌개. 요거는 젓가락으로 아우, 이렇게 뜨고 멸치에도 간이 다 뱄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면. 뜨고 그다음에 두부 뜨고 아. 그렇지. 저게 찌개지. 이렇게 잡수셔야 돼요. 네. 요즘 집에 있는 묵은지 가지고 하기 딱 좋은 네. 요리예요. 맞아요. 김치찌개. 저 김치도 보면은요 어디 식당 가면 그냥 칼로 썰어놨거든요. 네. 그거는 저렇게 쫙 맛없어요. 길게 이렇게 된 맞아요. 그게 저 김치찌개에는 또 곁들여 먹는 반찬 계란말이가 또 있고. 무조건 팔리죠. 네. 옆에 있으면. 지금 딱 비주얼만 봐도 네. 깊이가 있어 보여요. 국물에 진함이나 그 농도가. 저 색깔이 나와야 되거든요. 맞아요. 김치찌개는. 그러려면 김치 국물 2분의 1컵이 꼭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고춧가루만 가지고는 그 맛이 안 나오거든요. 그게 네. 포인트구나. 김치찌개는 그리고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더라고요. 네. 오늘 끓였잖아요. 네. 내일 먹으면 더 맛있어요. 왜냐하면 냉장고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더 맛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때 문제는 이제 양이 좀 줄었잖아요. 네. 엄마가 거기다 맹물을 계속 넣어요. 아하. 그래서 김치국이 돼요. 장혜 씨 근데 네. 왜 이렇게 신이 났어? 너무 먹고 싶어서. 아니 제가 신났어 되게. 찌개 중에 제일 좋아요. 가져가 주세요. 아 네. 저는 김치찌개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야, 장혜 씨 생방송에 그냥 마음이 그대로 다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이거는 한번 향을 한번 맡아봐요. 와. 향이 어때요? 국물이 깊이가 있어. 그렇죠. 깊이감이 네.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끓여서 바로 드렸는데도 깊이감이 있어요. 우리 그러네요. 제가 늘 열심히 일하는 우리 막내 PD를 제가 꼭 한 숟가락 먹이고 싶거든요. 이게 우리 막내 PD 여기 좀 나오실래요? 이거 먹어봐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막내 PD. 건정한 막내 PD 맨날 일하느라고 힘든데 네. 이렇게 해서 두부랑 해서 같이 한번 잡숴 보세요. 잠깐만요. 네. 자 여기 있어요. 여기서 한번 잡숴 보세요. 두부랑 이렇게 해서. 제가 김치 듬뿍 떠서 올려드릴까? 맛을 봐요. 네. 이렇게. 이렇게 잡숴 보세요. 맛있다. 얼마나 맛있나. 씹고 얘기하세요. 씹고. 뜨겁죠. 근데 예, 아유 정말 맛있는데 밥 조금만 넣어서 더 드세요. 네? 된것 같은데 지금. 지금 근데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막 끓이던 걸 바로 먹어가지고. 멸치 김치찌개가 오히려 돼지고기 넣고 하는 김치찌개보다 깊이가 있어요. 그렇죠. 훨씬 깊이감이 있죠. 그리고 맛이 깔끔해요. 이게 네 확실히 쌀뜨물이. 그렇죠. 있네 이게. 돼지고기 김치찌개도 물론 맛있습니다만 그쵸. 가끔 이제 그 기름 때문에 먹다 맞아요. 보면 속이 좀 이렇게 너무
너무 좀 맞아, 그런 거 더부룩하다 있어. 이럴 때가 있는데 얘는 첫입부터가 깔끔한데 깊이가 있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준비해드린 그 꽈리고추 버무리랑 같이 한상 차림을 해드시면은요 정말 밥 한 그릇을 뚝딱 드실 수 있어서 봄철에 좀 나른해서 입맛 없다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두 개 다 초간단이니까 진짜로 두 개를 다 만들어가지고 찌개 먹다가 반찬으로 또 꽈리 먹으면서 선생님 제가 지난주에 그 두부햄 짜글이 네. 끓여봤잖아요. 네. 이번 주는 이겁니다. 이거 저희 또 남편이 거예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SNS에 올릴 거예요? 올릴 거예요. 오. 왜냐하면 사실 저처럼 요리 못하는 사람들은 양념도 맞아요. 집에 없는 게 많아요, 사실. 맞아요. 그냥 네. 뭐 무슨 간장 넣으시고 해도 국간장이 집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신 뭐 진간장부터 시작해서 다 저희 집에 있는 거라서 네. 충분히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제가 특별한 재료 안 쓰고요. 그냥 집에 있는 재료 가지고 활용하시도록 이렇게 레시피를 만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금방금방 이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근데 하나 있네요. 묵은지가 없어서 친정에 한번 갔다 와야겠어요. 김치. 친정이나 김치가 시댁에 없어요. 가서 이제 네. 공수를 조금 해와야죠. 네, 김치만 공수해와서 제가 집에서 한번 만들어 이거 보겠습니다. 멸치김치찌개 새로운 매력인데. 그렇죠? 오랜만에 먹어요 멸치김치찌개. 네. 우리 마포에 아주 유명한 김치찌개집 있잖아요. 내가 일요일에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거보다 사실 제가 먹어보면 이 김치찌개가 훨씬 맛있어요. 근데 거기가 맛도 있는데 네. 요즘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와요 또. 아, 그런 관광객들이. 먹고 조금 달아졌어. 아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조금 달아야 맛있다고. 맞아요. 근데 묵은내 없앨 때는 아까 제가 이보은의 빠밤으로 알려드렸던 다진 마늘하고 설탕을 꼭 넣어서 김치의 묵은 군내를 딱 없애고 난 다음에 찌개를 끓이셔야 찌개 맛이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깊이가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좀 더 먹고 싶은데 마무리할 벌써 네, 마무리야? 시간이 됐습니다. 아, 근데 다음 주는 뭐 해볼까요? 다음 주에는요, 제가 초간단 해보니까 10,000원 가지고도 한 끼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10,000원의 행복 진행합니다. 반찬 2가지를 만들 건데 와, 10,000원으로 요즘 같은 때? 잘 됩니다. 10,000원으로 반찬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야,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지금 서울 상암동의 하늘 보시면요. 흐렸던 구름이 걷히고 차차 하늘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9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이보다 더 높게 올라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졌던 비로 전국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오늘 전국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요. 다만 늦은 오후에 한때 영남 곳곳에는 비가 지나겠습니다. 5mm 안팎으로 양이 적어서 빗줄기는 약하겠습니다. 약했던 비로 서울과 인천의 먼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들은 공기질이 대체로 무난하겠지만요. 오전과 밤의 중서부, 밤에는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온화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한낮 기온은 여전히 평년을 웃돌 텐데요. 서울과 전주, 부산이 19도, 대구가 22도까지 오릅니다. 내일까지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내내 흐리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많은 양이 시작될 텐데요.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낮아져서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벚꽃이 전국에 피어 있는데요. 잦은 비 소식에 벚꽃이 빠르게 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낮에 산책할 때 보니까 그 커피숍, 야외 커피숍 있잖아요. 네.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보기 좋던데. 그렇죠. 그리고 워낙 뭐 벚꽃도 많이 피고 꽃도 피는 계절이니까요. 야외에서 그렇게 산책해 보시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